기본적인 교재에서 뭐 펴주시는가 하면요. 호르몬 부분 펴주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신경계까지 했고 오늘 호르몬 부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 호르몬에 대해서 펴주시면 되니까 142쪽, 교재 142쪽입니다. 자, 호르몬은 특정 세포나 기관에 신호를 전달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걸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호르몬의 무엇에 대해서 봅니까? 보면 특성에 대해서 볼게요. 호르몬이라는 녀석은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에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아이가 호르몬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호르몬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 호르몬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호르몬이라는 녀석은 내분비생에서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제 설명하러 들어갑니다. 내분비샘, 외분비샘을 프린트에서 알려주고 시험 문제를 내는 학교도 있고요. 안 알려주고 안 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이제 가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 자,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고 물어요. 자, 구분 기준. 구분 기준은요. 별도의 분비관이 있냐 없냐야. 그러니까 호르몬을 분비하는 분비관이 있나요 없나요를 물어봐. 그럼 네, 안 냈자.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어요. 얘는 분비관이 없어요. 분비관이 없고 왜? 바깥 외자.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있습니다. 분비관이 얘는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외분비샘을 먼저 봐요. 외분비샘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 바로 이거야. 눈물샘. 눈물샘에서 눈물을 저장했다가 눈물을 내보내. 그래서 눈물샘이라는 분비관이 있어.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침샘. 침샘이라는 분비관이 있어서 침샘에서 침을 저장해놨다가 음식이 들어오면 침을 분비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 누가 있는가 하면 소화샘. 소화샘에서 소화효소를 저장하고 있다가 펩신, 트립신, 라이페이스 이런 소화효소를 분비해줘요. 그리고 이것은 암컷만 가지고 있어요. 여성과 암컷, 젖샘. 자, 젖샘은 남성은 없고요. 여성과 암컷의 동물이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모유가 나오는 곳이 젖샘이야. 이게 외분비샘이야. 외분비샘. 그래서 외분비샘은 별도의 분비관이 있는 아이가 외분비샘이라면 우리가 배우는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어. 자, 그럼 이제 내분비샘에 들어가는 게 오늘 배우는 거예요. 메아스체, 갑상샘, 부신, 이자, 그리고 남성의 생식기관인 정소, 여성의 생식기관인 난소. 이게 내분비샘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뭐 합니까? 적어 놓으시면 학교 시험 볼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요렇게. 내분비샘, 외분비샘이라고 나 명화sem하고 공부할 때 배웠어. 외분비샘은 변비관 있는 눈물샘, 침샘, 소화샘, 젖샘은 묻다 여성과 암컷만 있다. 암컷. 수컷에게는 없어요. 젖샘. 요렇게 있는 게 외분비샘이고 내분비샘이 지금 3학년 때 배우는 내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정소, 난소를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어. 분비관이 없으니까 얘는 내분비샘에서 연락이 만들어서 어디로 분비합니까? 혈액으로 분비해요. 혈액으로 분비해서 혈관을 통해 이동해요. 아하, 분비관이 눈물샘에서 가둬놨다가 눈물을 분비해주는데 얘는 분비관이 없으니까 그냥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서 혈액으로 막 분비하면 혈관을 통해 우리 온몸 구석구석으로 이동하는구나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 호르몬은 어디에서 작용합니까? 자, 호르몬은 아무 데서나 가서 작용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호르몬은 반드시 표적세포, 기관에서만, 과학에서는 중요해. 뭐뭐에서만 작용해요. 표적세포와 표적
기관에서만 작용하지 다른 데서는 작용 안 해요.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서만 작용하지 다른 데 가서 작용하면 사람이 뭐가 돼요?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이 작용해야 되는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서만 작용하는 게 뭐예요? 호르몬이에요. 이렇게 맞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 호르몬은 어떤 양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주 적은 양. 아주 적은 양이니까 다른 말로 미량 또는 소량. 아주 적은 양으로 작용해요. 아주 적은 양. 그래서 이 적은 양이 조금이라도 많았을 때, 조금이라도 적었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요게 중요한 거야. 과다증. 과다증과 뭐가 나타난다? 결핍증이 나타나요. 조금이라도 많으면 과다증. 조금이라도 적은데 거기에서 조금만 적어도 결핍증이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은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종속, 과목, 강문계 할 때 종. 뭐? 짝짓기를 해서 낳은 자손이 생식 능력이 있을 때 같은 종이라고 합니다. 하는 거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종간 특이성이 없습니다. 호르몬.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으면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 부족한 당뇨병 환자가 있어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한 누가 있다? 당뇨병 환자가 있어요. 그럼 이 환자는 인슐린을 공급받아야 돼. 그런데 이 인슐린을 사람에게서 안 가지고 종간, 다른 종, 즉 돼지. 돼지의 인슐린을 이 사람에게 주사해도 되고 소의 인슐린을 이 사람한테 줘도 돼요. 말의 인슐린을 줘도 돼요. 뭐? 종. 다른 종. 우리 인간과 다른 종에 있을지라도 인슐린만 들어오면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호르몬은 종간 특이성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합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모든 사람이 키가 크기를 원해. 그러면 소나 돼지의 성장 호르몬을 빼서 키 크기를 원하는 사람의 성장판에 뭐 해주면 돼요? 주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호르몬은 종간 특이성이 없으니까 키가 뭐 하겠어요? 자랄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요게 종간 특이성이 없다는 거야. 그죠? 종간 특이성이 없다는 건 요런 말입니다. 그럼 중학교 때 요거 나오는 학교하고 요거 나오는 학교는 프린트를 주면 나오고 요거하고 요거 프린트 안 주면 요까지 나와요. 4번까지.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내분비샘, 외분비샘, 종간 특이성까지 설명했다. 그럼 기억년, 디귿, 리을에 이거 다 나오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거 설명 안 해주고 그냥 요것만 설명해줬다. 그럼 기억년, 디귿 대상 4개만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혹시 모르니까 적어두세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마다 뭐합니까?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다르고 출판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어두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책에 꼭 표시해놔요. 요건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내분비샘에 들어가는 게 요거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무엇으로 갑니까? 항상성으로 가요. 항상성. 자, 항상성. 자, 항상성은 이거예요. 말 그대로야. 외부 환경이 변하거나 내부 환경이 변해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 이게 뭐라고? 항상성이야.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한결같은 거.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거예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바깥의 날씨가 춥던 덥던 시원하든 우리의 체온은 항상 얼마를 일정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체온은 얼마를 일정해야 돼? 사람의 체온은 36.5도로 일정해야 되죠. 그쵸? 겨울이 됐다고 내 체온이 28도로 떨어져요. 그럼 난 뒤져요. 알겠죠? 여름이 되었다고 나의 체온이 43도로 올라가요. 그럼 난 뭐예요? 죽어요. 항상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항상성. 그러니까 외부가 폭염으로 덥던 외부가 뭐로 한파로 춥던 상관없이 나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뭐라고 한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 항상성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요. 항상성은 조절 중추가 있습니다.
항상성을 컨트롤하는 중추가 누구예요? 하고 물어요. 그럼 바로 항상성의 조절 중추는 간내입니다. 하고 나와요. 간내. 그런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를 줘요. 그래서 꼼꼼하게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는 간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학교도 있고, 간내에서 위쪽에 있는 부분과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성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내 시상 하부에서 조절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자세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성은 간내 시상 하부에서 뭐합니까?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항상성은 누가 상호작용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호르몬과 신경의 상호작용으로 조절해요. 호르몬과 신경의 상호작용으로 항상성이 조절됩니다. 그럼 이렇게 호르몬과 신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게 누구예요? 하고 물으면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 그리고 체액의 농도 조절. 체액의 농도 조절이 다른 말로 하면 오줌량 조절이에요. 오줌량. 콩팥에서 수분 제어하는 거. 오줌량을 조절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체액의 농도 조절입니다. 이게 항상성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과 신경의 상호작용이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에 대해서 보면 돼요. 호르몬과 신경이 어떻게 작용해서 항상성을 조절해 줍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호르몬은 무엇을 통해 분비돼요? 혈액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어떻게 작용합니까? 지속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작용해요. 어떻게요? 지속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작용합니다. 지속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작용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신경에 비해서 전달 속도는 어때요? 느려요. 전달 속도, 호르몬이 전달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신경에 비해서 마다 느립니다. 느린 편이에요. 그러면 신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이렇게 생긴 거. 신경세포체와 핵으로 이렇게 있는데 핵과 여기 별 모양으로 이루어진 세포질이 이렇게 있어. 세포질, 그 다음에 가지돌기. 이렇게 나무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가지돌기. 그 다음에 여기 축삭돌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로 이루어진 이 신경의 기본을 뭐라고 한다? 뉴런. 그래서 신경은 뉴런이 뭐합니까? 전달해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일시적이고 좁은 범위예요. 일시적이고 좁은 범위이면서 전달 속도는 호르몬에 비해서 빠릅니다.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러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해해줘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예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돼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나는 죽을 때까지 당뇨병 환자가 안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어디에서 작용하는가 하면 간에서 작용하고 혈액을 통과하면서 우리 세포들에게 포도당을 소비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신경은 이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유치원 다닐 때 여기 손가락을 베었어. 자, 유치원 다닐 때 손가락을 베어갖고 아야야 했는데 아직까지 유치원 때 베인 손가락이 아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는 미치고 발짝 뛰고 저 세상 가요. 우리는 손가락이 이렇게 비어서 아야야 하고 금방 아파요. 그리고 밴드 바르고 몇 시간 지나거나 하루 이틀 지나면 더 이상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호르몬은 평생 나와야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야. 그죠? 차이점 알겠습니까? 그리고 신경은 바로 이거야. 여기가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나면 바로 우리가 아프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은 생장 호르몬이나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반응이 일어나는 건 바르게 느껴요? 못 느껴요? 천천히 느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에서 지나면서 나 올해
요번 달에 키가 0.5cm 컸어요? 아니면 올해 키가 5cm 정도 컸어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래 걸린다는 거.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이게 호르몬과 신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무엇이 조절된다? 항상성이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 사람의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보세요. 책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더 정확해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배웠어요. 네. 이렇게 네 배웠어요. 네 배웠고 여기 손에 배웠어요. 그럼 여기 간내가 있는데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는 내하수체가 있고 중간내가 있고 연수가 있고 척수로 들어가요. 요거 물방울 모양 요렇게 생긴 아이. 그럼 여러분 여기 눌러봐요. 여기 관자놀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자, 전부 다 여기 눌러봐요. 이렇게 눌러갖고 입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뼈가 마주치는 부분이 있을 거야. 찾았어요? 왠지? 찾아서 혹시 여기 못 찾은 친구 있어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하면 마주치는데 성복이 찾았어요? 찾았어요 여기? 여기가 내하수체예요. 알겠죠? 여기 관자놀이라고 불러주는 여기가 내하수체입니다. 얘가 뭐다? 내하수체예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 목 안에 이렇게 CT나 찍어보면 무슨 모양?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아이가 있어요. 목에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예요? 갑상선이에요. 갑상선. 그래서 목에 걸리는 암이 갑상선암이야. 갑상선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허리 등 뒤쪽. 여러분 앉아있는 것에 여기 허리 등 뒤쪽에 강낭콩 모양으로 콩팥이 좌우 두 개 있어요. 콩팥. 그래서 요렇게 콩팥 그려봐요. 콩팥 그려요. 그럼 요 콩팥 위에 뽀글뽀글 파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그려요. 콩팥 위에. 콩팥 위에 파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그려주시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콩팥 위에 붙어있는 얘가 부신이에요. 부신. 콩팥 위에 붙어있는 얘가 뭐다? 부신. 그리고 콩팥과 콩팥 사이. 이게 뭐라고요? 콩팥이에요. 콩팥. 콩팥과 콩팥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나뭇잎 모양 비슷하게 보이는 누가 있다? 이자가 있어요. 이자. 자, 그래서 이자는요. 여기 등 뒤쪽에서 시작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자는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쉽게 이자에 뭐합니까? 염증이 생기거나 암이 생긴 걸 잘 발견하기 어려워요. 이게 바로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이 뭐에 걸리는 암이다? 이자에 걸리는 암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남성의 생식기가 요렇게 고환이 요렇게 있고 외부 생식기 요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전립腺이 있고 여기 뒤에 방광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남성의 생식기관을 나타내는 정소. 그다음 여성의 생식기관 이렇게 나타내요. 피피 머리 이렇게 묶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자궁이 있고 여기 난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생식기관에 난소 이렇게 있어요. 아하, 이게 내하수체구나. 이게 갑상샘이구나. 이게 부신이구나. 이게 이자구나. 이게 정소고 난소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하, 그럼 우리는 내하수체, 갑상샘, 그 다음 여기 뭐가 있다? 부신, 이자, 그 다음에 생식기관이 여성은 난소, 남성은 정소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치, 내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정소, 난소. 자, 내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정소, 난소고 부신은 콩팥 위에 그리고 이자는 콩팥과 콩팥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먼저 봐주시면 돼요. 위치. 그래서 내분비샘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서요. 이제 갑니다. 내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내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여기서 가요. 첫 번째, 생장 호르몬. 호르몬 H라고 쓸게. 또는 성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라 해도 되고 성장 호르몬이라고 해도 돼. 키 크게 하는 호르몬. 그리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호르몬. 뼈가 부러졌을 때 뼈를 붓게 해주는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잘 봐요. 쉬워요. 내하수체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키 크는 호르몬. 두 번째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마지막으로 콩팥에서 오줌량 조절하는 항이뇨 호르몬.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 부신 자극 호르몬. 우리 책에 없는 것도 다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생식샘
자극 호르몬, 사춘기 때 생식샘 자극 호르몬, 마지막 5번째 항이뇨 호르몬. 자, 요렇게 5개 알아두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1개만 더 추가하면 돼요. 여성이 출산할 때 나오는 호르몬. 그래서 5개 알아두면 출판사별로 어떤 호르몬이 나와도 안 틀릴 겁니다. 그래서 내하수체에서 나오는 거 생장 호르몬, 그 다음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콩팥에서 오줌량 조절하는 항이뇨 호르몬 5개 알아두세요. 알아두시는 게 공부하실 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책에 없는 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목에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티로신.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 딱 하나밖에 없어요. 티로신. 자, 그럼 이제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예요? 영화에도 나와요. 흥분 호르몬.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 부신에서 나와요. 그럼 이 아드레날린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에피네프린이에요. 에피네프린.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이자에서 나오는 거.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인슐린이 있어요. 인슐린. 무엇을 낮춰준다? 혈당량을 낮춰줘요. 혈당량을 낮추어주는 인슐린이 있고, 그 다음 배고플 때 나오는 누가 있습니까? 글루카곤이 있어요. 글루카곤은 배고플 때 나와서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아하, 이자에서 나오는 인슐린 혈당량을 낮춰줘요. 글루카곤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그 다음 정소에서 나오는 남성 호르몬의 이름이 뭐다? TTT, 테스토스테론. 그 다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안드로겐도 배워요. 그 다음 난소에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여성의 2차 성징인 에스트로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도 나와요. 여성.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워요. 그거는 에스트로겐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정소는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서 정자를 만들고 남자다워지게 해주는 2차 성징. 난소는 에스트로겐이 나와서 난자를 만들고 생리를 하게 해주고 여성스러워지게 하는 거.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각 부위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호르몬들에 여기 있었어요. 표적세포와 표적기관에서 작용해서 아주 적은 양으로 작용하니까 가다증과 결핍증일 때. 그럼 이제 가요. 갑니다. 내하수체에서 나오는 생장 호르몬은 표적세포가 성장판이에요. 자, 봐요. 집합. 내하수체에서 나오는 생장 호르몬의 표적세포는 성장판입니다. 성장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갑상샘이에요. 아,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갑상샘. 부신 자극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부신. 생식샘 자극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정소난소.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콩팥. 그 다음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무엇은요? 표적 기관. 얘의 표적 기관은 무엇입니까? 간이에요. 간. 그럼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어디라고요? 콩팥.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뭐라고요? 콩팥. 됐어요? 자, 생장 호르몬의 표적 세포는 성장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갑상샘. 부신 자극 호르몬의 표적 기관 부신. 그 다음 생식샘 자극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정소난소. 그 다음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콩팥. 그 다음 이자에서 나오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은 간입니다. 그래서 각자 정해져 있는 세포와 기관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다증과 결핍증에 대해서 봅니다. 생장 호르몬이 2개로 나누면 돼요. 성장기. 여러분과 같이 청소년기. 성장기 때는 청소년기야. 성장기 때 뭐 합니까? 과다하게 분비돼요. 성장기 때 너무 많이 분비되면 뭐가 돼요? 애가 거인이 돼요. 2m 한 50 정도 되는 거인증에 걸리고 결핍이 돼요. 그럼 성인이 되어서도 키가 1m 미만인 백설공주와 7난장이 할 때 7난장이가 되는 것을 소인증이라고 해요.
소인증. 자, 그 다음에 성장기 이후. 성인이 되었어요. 성장기 이후. 성장기 이후니까 뭐예요? 성인.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과다 분비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키가 커지는 게 아니고 신체의 말단 부분, 즉 얼굴의 마지막에 있는 코라든지 귀라든지 그 다음에 손, 다리, 오른쪽, 왼쪽이 비대칭적으로 커져요. 신체의 말단 부분이 비대칭적으로 커져서 이상하게 생겨요. 그것을 말단 부분이 비대칭적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말단 비대증이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집니다. 입술도 막 두꺼워지는데 오른쪽 왼쪽 입술의 두께가 다르고요. 오른쪽 귀 왼쪽 귀 두께 다르고요. 코도 좀 모양이 이상하게 다르고요. 오른손 왼손 손가락 굵기라든지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말단 비대증.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가요. 갑상샘에서 나오는 티록신. 자, 그럼 이제 갑상샘에서 나오는 티록신으로 가요. 티록신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고 물어요. 세포호흡 촉진.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요. 그럼 여러분 배웠어요.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포도당 더하기 산소가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내는 거야. 이 에너지를 막 촉진시켜야 우리 체온이 유지되는 게 세포호흡이에요. 자,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는 티록신인데 여러분 학교 중에서 세포호흡을 이렇게도 나와요. 물질대사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세포호흡 옆에다 물질대사 적어줘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세포호흡을 촉진시킵니다. 학교 시험에 물질대사를 촉진시킵니다. 같은 말이에요. 생물.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는 게 티록신이야. 그런데 이 티록신이 두 개가 있어요. 뭐합니까? 하고 물으면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돼요. 과다. 그럼 갑상샘 기능 항진증에 걸려요. 항진증. 갑상샘 기능 항진증에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가 먹으면 세포호흡하고 애가 먹으면 세포호흡하니까 체중이 쭉쭉쭉 빠져요. 그래서 날씬해져서 좋을 것 같은데 체중이 쭉쭉쭉 빠지는 대신에 눈알이 깨구리 눈알처럼 툭 튀어나와요. 안구가 돌출해요. 그래서 여러분 몰라요. 반지의 제왕이 그 볼륨처럼 그렇게 생겨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상하게 생겨지는 거. 그래서 갑상샘 기능 항진증에 걸리면 세포호흡이 과다하게 일어나서 뭐가 돼요? 체중이 감소해요. 체중이 감소하고 개구리 눈알처럼 안구가 돌출해요. 이렇게 눈알이 툭 튀어나오고 체중이 감소해서 이상하게 생겼는데 다시 티록신이 원상복귀된다 해서 원상복구로 안 돌아와요. 자, 그 다음 결핍돼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걸려요. 저하증.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 아가 세포호흡을 안 해. 세포들이 일 안 해. 그럼 먹는 쪽쪽 살이 쪄요. 먹는 쪽쪽 세포호흡하니까 먹는 쪽쪽 살이 쪄. 애가 살이 자꾸 찌는데 뭐예요? 세포호흡을 안 하니까 에너지가 없어서 계속 춥다고 해요. 계속 추위를 탑니다. 체중은 증가하고 추위를 많이 타고 그 다음에 피로감도 많이 느껴요. 왜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애가 계속 필요하게. 니는 살도 자꾸 찌는데 좀 움직여. 이거 티록신의 문제예요. 병원 가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가요. 아드레날린.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흥분 호르몬의 아드레날린은 뭐랍니까? 자,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돼요. 영화에서 봤다시피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어요. 미친 듯이. 심장 활동이 촉진돼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요. 그 다음 혈압이 상승해요. 그리고 혈당량을 증가시켜요. 혈당량. 그래서 이런 친구들 있어요. 쌤, 저 녀석은요, 배만 고프면요, 막 승질내고 예민해져요. 아드레날린이 풍부한 친구예요. 원초적으로. 그래서 배가 고파서 막 신경질 내고 예민해져 있는 친구한테 먹을 거 딱 주면 순둥이가 돼요. 순둥이가 되는 거 아드레날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인슐린과 글루카곤으로 가요. 얘는 결핍증 없어요. 아드레날린은.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으로 갑니다. 그럼 얘들은 어디에서요? 하고 물으면 간에서 작용하니까 이렇게 간을 하나 그릴게요. 간을 이렇게 하나 그리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 몸에 포도당이 엄청나게 많아. 식사를 해서 막 혈당이 쭉쭉쭉 올라갔어. 그러면 누가 나와요? 인슐린이 나와서 이 혈당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간에서 차곡차곡 포도당 더하기 해서 녹말을 만드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 무엇을 만든다? 글리코젠을 만든다.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면서 포도당의 숫자를 줄여줘요. 혈당을 낮추어줍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식사 후 혈당이 높을 때 나와서 혈당량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배고파요. 운동하고 나서 힘이 하나도 없고 당이 딸리고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럼 누가 나온다? 글루카곤이 나와요. 글루카곤이 나와서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서 우리 몸에 당을 자꾸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식사 후 혈당량이 높을 때 분비되어 혈당량을 낮춰줍니다. 그럼 얘가 이자에서 나와요. 이자에서 나와서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세포들에게 세포야 포도당 좀 써. 빨리빨리 포도당 좀 소비해. 이러고 얘기하고 간에 가서 포도당을 저장시켜주는 게 인슐린이야. 그럼 인슐린이 뭐했을 때? 부족했을 때. 인슐린이 결핍되었을 때 걸리는 병이 유명한 성인병인 당뇨병이에요. 포도당 당자 오줌 요자 병병자. 즉 오줌에 포도당이 나오는 병. 그게 바로 당뇨병. 왜? 인슐린이 부족해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 못하고 인슐린이 부족해서 혈액 속을 지나가면서 세포들에게 포도당을 쓰라고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혈액 속에 포도당이 그대로 돌아다니다가 오줌에 그대로 나오는 게 당뇨병이에요. 됐죠? 글루카곤의 결핍증은 없어요. 글루카곤이 부족하면 아드레날린이 혈당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얘는 부족증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수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2차 성지,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지, 그리고 각각의 호르몬에서 과다증과 결핍증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143쪽에 8번에서부터 145쪽에 11번까지. 자, 11번까지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칠판 지우고 다음 거 설명 들어갈게요. 만약에 그 암 환자 같은 경우에 갑상선에서 지금 저기 만약에 감염이 되면 막 목이 갑상선 아니지. 그러면 저기서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호르몬이나 이런 나오는데 이제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못 나오면 이것을 약으로 대체해요. 요즘 의학이 워낙에 발달돼서 약이나 주사로 대체해줘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도 옛날에는 저렇게 했는데 요즘은요 알약 하나면 끝나요. 그래요? 예,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게 약으로 다 대체가 됐어요. 그러면 옛날에 막 목소리 막 이상했던 것도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렇죠. 많이 좋아지고. 근데 이제 이게 심할 경우, 초기가 아니고 심할 경우에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의학의 기술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현성이가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예를 들어 갑상선 암이 걸려갖고 이 호르몬이 원활하게 못 나와서 갑상선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갑상선을 다 제거해버리면 이 사람의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티록신을 대체하는 약품을 처방을 해줘서 그거를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성목이 벌써 다 풀었어? 와, 진짜 빨리 풀었네. 생물은 잘하는데? 우리 연지도 벌써 다 풀었고. 우진이도 다 풀었어? 오, 역시 우리 우진이 생물 잘하고 있네.
자, 그럼 얼추 다 한 것 같으니까 채점 한번 해봅시다. 143쪽에 8번 한번 봐주세요. 8번. 항상성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신경의 상호작용이에요. 항상성 조절. 그래서 이 호르몬과 신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항상성을 조절해줍니까?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전달되고 신경은 뉴런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호르몬은 지속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작용해지고 신경은 일시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작용하면서 호르몬은 전달 속도가 신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따라서 전달 속도는 호르몬이 느리고 신경이 빠르고요. 작용 범위는 호르몬이 넓은 범위이고 신경이 좁은 범위입니다. 하고 해주세요. 다음 9번. 쌤이 이렇게 더럽게 못 그렸는데 미안한데 책에 이제 그림 봐요. 요거는 항상 모든 출판사에서 똑같이 나와요. 그럼 A부터 적어주시면 돼요. A가 내하수체, B가 갑상샘, C가 콩팥 위에 있는 C가 부신, 그리고 콩팥과 콩팥 사이에 있는 D가 이자,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여성의 생식기관인 난소, 아래에 있는 게 남성의 생식기관인 정소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A. 내하수체에서 나오는 생장 호르몬 다음에 나오는 걸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아이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콩팥에서 수분의 제흡수, 오줌량을 조절해주는 아이를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B.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은 티록신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 C.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합니다. 얘는 뭐란다? 심장박동을 촉진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미의 여신이 비너스야. 비너스를 그리스 로마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아프로디테라고 부르죠. 똑같이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이나 에피네프린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인슐린은 혈당량을 더 시켜준다? 감소. 식사 후 혈당량이 높을 때 분비되어서 감소시켜주고, 글루카곤은 배고플 때 혈당량을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비염은 글루카곤 증가.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징을 증가시켜주면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2차 성징을 뭐 해줍니까? 발현시켜줍니다. 145쪽에 11번으로 가서 티록신이 부족하면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걸려요. 인슐린이 부족하면요 당뇨병에 걸려요. 성장기 때 생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소인증에 걸려요. 난쟁이가 돼요. 그다음 성장기 이후 성인이 되어서 과다 분비되면 신체의 말단 부분이 비대칭적으로 퍼지는 말단 비대증에 걸려줍니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풀었는 거 채점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칠판을 지울 동안 여러분 교재 150쪽 펴봐요. 150쪽. 자, 150쪽에 16, 17, 18 있어요. 16, 17, 18 좀 풀어주세요. 칠판 지울 동안. 150쪽에 16, 17, 18 좀 지워주세요. 칠판 지울 동안에 풀어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15번, 요즘 150쪽에 16번 채점해봐요. 호르몬과 신경을 비교한 것 중 틀린 아이는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전달되고 전달 속도가 느리고 지속적이면서 작용 범위가 넓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신경은 뉴런을 의해서 전달되며 전달 속도가 빠르고 일시적이고 작용 범위가 좁음. 그래서 틀린 거 4번입니다. 그 다음 17번. A의 이름을 알면 돼요. A의 이름은 내하수체, B의 이름은 갑상샘, C의 이름은 부신, D의 이름은 이자, E는
난소가 위에 있고 정소가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A, B, C, D를 물었으니까 내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에서 5번이 답입니다. 18번 A. 내하수체에서는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인효 호르몬 등이 분비됩니다. 맞고요. B. 갑상샘에서는 인슐린이 아니라 누구? 티록신으로 고쳐주시고 틀린 거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성 조절에서 신경과 호르몬의 상호작용 예를 들어주세요. 하나만 설명하면 돼요.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하고 나하고 추위를 느껴요. 추위를 느낍니다. 추위를 느끼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해야 돼요. 추위를 느끼지 않게끔 해주기 위해서 추위를 느끼는 건 누구다? 간내에서 느껴요. 간내. 자, 간내가 추위를 딱 느껴서 인지를 하면 간내가 내하수체한테 명령을 해요. 간내가 누구한테? 내하수체한테 어여! 지금 네 몸의 주인이 춥대. 그럼 이제 내하수체가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뭐 시켜요? 촉진시켜요. 자, 추위를 느끼면 간내가 인지를 해서 내하수체한테 명령을 하면 내하수체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를 쫙쫙쫙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누가요? 갑상샘에서 혈전기가 있는 갑상샘에서 아, 나 일하라고 하는구나. 자극 호르몬이 막 나오니까 주문이 오는 거야. 그래서 갑상샘이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쫙쫙쫙 해서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가면 우리 온몸에 있는 혈액을 통해서 세포호흡이 촉진돼요.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포도당 더하기 산소,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 포도당 더하기 물, 산소,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 쭉쭉쭉 돼요. 그래서 세포호흡이 촉진되면서 열 발생량이 증가해요. 에너지를 많이 내서 열 발생량이 증가해서 몸이 후끈하고 달아오르게끔 해주는 게 호르몬이야. 호르몬. 요게 호르몬이 작용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추위를 느껴. 추위를 느끼면 신경은 뭘 하는가 하면 우리가 춥다는 걸 느끼면 밖에 나와서 추우면 가장 먼저 뭐 하는 거야? 추워라 이거 덜덜덜 떨어요 사람들. 맞죠? 춥다고 막 떨잖아. 그치? 그래서 추위를 느끼면 근육이 떨립니다. 춥다고 덜덜덜 떨어요. 자, 근육이 왜 떨립니까? 바로 우리 근육이 떨리면 열 발생량이 증가해요. 열 발생량이 증가해서 추위에 뭐합니까? 열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하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을 해요.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을 해서 열 방출량 우리 몸에서 날아가는 열 방출량을 뭐 시켜요? 감소시켜요. 자,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는 게 닭살이야. 그럼 여러분 중에서 경험 있을 거예요. 여름철에 샤워하고 나와서 더우니까 에어컨 앞에 딱 서 있어. 그럼 처음에는 시원한데 한 5분 지나면 뭐야? 갑자기 추워서 닭살 우두둑우두둑 돋죠? 그게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는 겁니다. 요게 신경이야. 아, 간내에서 일어나서 요렇게 가는 게 호르몬. 그리고 신경에서 일어나는 게 요렇게. 그쵸? 그럼 이제 반대로 더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울 때는 호르몬은 이렇게 돼요. 더우면 간내가 인지를 해요. 아, 나 지금 너무 더워. 그럼 이제 간내가 내하수체한테 덥다 이러면 내하수체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아예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가 안 돼. 억제합니다. 그럼 갑상샘에서 나 일하지 말라네. 그럼 티록신의 분비를 억제시켜. 티록신의 분비가 억제돼서 혈액 속으로 티록신이 거의 안 가면 세포호흡이 억제돼. 그래서 열 발생량을 감소시키면서 체온을 떨어뜨려줘요. 이게 호르몬이야. 그럼 이제 더우면 우리 몸은 뭘 하는가? 신경은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켜.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켜서 땀구멍을 열어갖고 땀을 배출시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울 때, 더울 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갑니다. 체액의 농도. 체액의 농도가 나와. 그럼 이 체액의 농도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내가 운동을 해요. 그럼 남학생들 같은 경우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땀 많이 흘렸죠? 그럼 뭐 느껴요? 갈증 느끼죠? 맞죠? 갈증을 느껴요. 자, 갈증을 느낀다. 무엇이에요? 체액의 농도가 높다는 거야. 체액의 농도가 높다는 거야. 즉, 내 피 속에 물이 빠져나가서 피가 끈적끈적합니다. 이게 체액의 농도가 높은 거야. 체액의 농도가 높다는 건 물 부족이라는 거야. 물 부족.
자, 체액의 농도가 높아요. 그러면 간내가 인지를 해. 간내가 인지를 하고 누구한테? 내 아시치한테. 내 아시치한테 명령을 해요. 어여, 지금 네 몸의 주인이 목마르대. 네 몸의 주인의 몸속에 물이 부족하대. 그럼 내 아시치가 뭐래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쫙 막 혈액을 통해서 막 분비해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콩팥으로 가요. 콩팥. 그럼 콩팥이 항이뇨 호르몬이 막 보니까 콩팥에서 수분의 제역수가 뭐래요? 촉진돼요. 그럼 우리 몸으로 물을 다시 쫙 빨아들여요. 수분의 제업수를 촉진시키니까 뭐합니까? 오줌량이 뭐하겠어요? 감소해요. 이게 바로 갈증이 났을 때 호르몬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경은 뭐 마시게 해요? 막 갈증 난다고 목이 타는 듯한 신호를 보내서 물 마시게끔 해주는 겁니다. 목이 타는 목마른 갈증을 느끼는 게 뭐예요? 신경이 해주는 거고 요게 호르몬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엇을 조절해줘요? 항상성을 조절해줍니다. 그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하는데 아침 먹고 땡 혈당량이 높으니까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량을 낮춰주고요. 그 다음 점심 먹고 땡 혈당량이 높으니까 인슐린이 분비돼서 뭐예요? 혈당량을 낮춰줍니다. 그런데 점심과 저녁 사이에 텀이 너무 길었어. 그래서 내가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프면 누가 나온다?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서 혈당량을 높여준다는 거. 됐죠? 자, 그럼 이제 145쪽에 남아있는 문제 12번에서 15번까지 한번 풀어주세요. 혹시 이 호르몬은 소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나요? 뭐? 소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밖으로 나오지 않나요? 뭐가? 호르몬이.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질병이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해서 뭐합니까? 포도당이 나오면은 인슐린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스테로이드계성 호르몬 같은 경우 소변으로 검출되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쌤이 의학 지식이 풍부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만 들었지 자세히는 쌤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럼 채점 한번 해봐요. 12번에서 13번. 추울 때와 더울 때 신경과 호르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육이 떨립니다. 추울 때. 땀 분비가 증가합니다. 더울 때. 피부 근처 혈관이 확 하고 확장할 때 더울 때.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할 때 추울 때.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해서 세포호흡이 촉진될 때는 추울 때. 그럼 추울 때는요, 근육이 떨리고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고
세포호흡이 촉진되는 기역, 리을, 니은이 답입니다. 그 다음 열 방출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더울 때니까 땀 분비가 증가하고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는 니은, 디귿. 그 다음 14번에서 15번은 세트예요. 자,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 A의 이름은 글루카곤이라고 적어요. A의 이름 글루카곤.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B 호르몬의 이름은 인슐린. 그럼 이제 15번으로 갑니다. 혈당이 높을 때, 밥 먹고 나서 혈당이 높을 때는 B가 분비되어 간에서, 표적기관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고 세포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 혈당량이 낮을 때, 배고플 때 A,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간에서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서 혈액으로 내보내면서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숙제는요. 150쪽은 18번까지 풀었으니까 151쪽에서부터 시작하셔서요. 여러분 문제 157쪽까지 숙제해 주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3단원의 1로 거꾸로 넘어가 줍니다. 3단원의 1. 자, 3단원의 1에서 여기 앞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어요 하고 나오는 거 있어. 초5. 앞에 초록색 부분. 초록색 부분에 초5 때 배웠대. 한번 읽어보고 해보세요. 아, 내가 초등학교 때 이런 거를 배웠구나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서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3단원의 1로 넘어가 주세요. 읽어보셨으니까. 3단원의 1. 운동입니다. 운동은 무엇입니까?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면서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게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을 나타낸다?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면서 빠르기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운동이에요. 운동.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칠판 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는 게 이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해. 100m 달리기를 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지가 100m 달리기를 15초에 뛰었어. 15초에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현성이가 12초에 뛰었어. 12초에. 그리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준태가 10초에 뛰었어. 자, 그러면 쌤이 물어봐.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빠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누가 가장 빨라요? 누가 가장 빨라?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빨라요? 100m를 달리는데 15초 걸린 연지예요. 12초 걸린 현성이에요. 10초 걸린 준태예요. 누가 가장 빠릅니까? 누가 가장 빨라요? 준태가 가장 빠르죠? 그치? 이거 모르는 친구 없죠?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누가 가장 빠르니? 시간이 짧게 걸린 준태가 제일 빨라요. 맞지? 자, 그럼 보세요. 100m 달리기. 그럼 뭐가 일정해요? 거리가 일정하죠. 맞죠? 자, 뭐가 일정해요? 이동 거리가 일정해요. 이동 거리가 일정할 때. 이동 거리가 일정할 때. 자, 보세요. 걸린 시간이 어떨수록 짧을수록. 걸린 시간이 어떨수록 짧을수록 속력이 뭐예요? 빠름입니다. 이해됐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문제 나와요. 쌤이 뭐라 했는가 하면 100초 동안 뭐 하라고 했는가 하면 경고하라고 했어요. 경고. 경고가 뭐예요? 빨리 걷는 거죠. 뛰면 안 되는 거. 그쵸? 빨리 걷는 거야. 100초 동안 경고를 하라고 했더니 뭘 했습니까? 하고 나옵니다. 이제 A라는 친구. 이름 쓰니까 대답을 안 해줘서 A라는 친구는 100초 동안에 얼마 가는 것 같아요? 100m 갔어. 100m 갔어. 자, 그 다음 B라는 친구. B라는 친구는 100초 동안 얼마 가는 거 500m 갔어. 500m. C라는 친구. C라는 친구는 100초 동안 얼마 갔는가 봤더니 300m 갔어. 자, 그럼 이제 쌤이 이걸 누나한테 물어요. 100초 동안에
A, B, C 중에서 누가 가장 빠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럼 누가 가장 빨라요? B가 가장 빠르죠? 맞죠? 왜요? 100초라는 뭐가 같을 때 걸린 시간이 뭐 할 때? 일정할 때. 걸린 시간이 일정할 때는 뭐가? 이동 거리가 뭐 할수록 멀수록 속력이 뭐예요? 빠릅니다. 이거 이해 못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이제 가요. 요거를 중학교 버전으로 바꿉니다. 시간이 짧을수록 속력이 빨라요. 그럼 시간과 속력은 뭐다? 반비례. 알겠어요? 시간이 짧을수록 속력이 빨라요. 반비례 관계예요. 그 다음 거리가 길수록 속력이 빨라요. 비례 관계야. 그럼 거리하고 속력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시간과 속력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맞죠? 반대로 가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럼 됩니다.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속력은 반비례하는 시간이 뭐로 가요? 분모로 가고 비례하는 이동 거리가 뭐로 가요? 분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과 시간은 반비례. 짧을수록 빠르니까 반비례고 길수록 빠르니까 비례. 그래서 비례는 분자로 가고 반비례는 분모로 갑니다. 따라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예요 하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나온 거예요. 됐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속력을 기호로 씁니다. 이제 우리는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속력을 영어로 벨로시티라고 해요. V. 시간은 타임이에요. 이동 거리는 디스턴스예요. 스트리트가 아니고 디스턴스에서 S입니다. 그래서 속력 V는 T분의 S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력은 이렇게 나와주니까 우진아 핸드폰은 하지 마세요. 넣어놓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 하고 나와주는데 지금부터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속력은 이렇게 구해주는데 1번 문제 우진이가 풀어줍니다. 자, 500m를 얼마 동안 뛰었는가 하면 우진이가 500m를 예를 들어 25초 동안 뭐 했어요? 이동했어요. 그럼 500m를 25초 동안 달렸습니다. 달린 경우 속력은 몇 미터 퍼 세크입니까? 구해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성록이가 나옵니다. 20m 퍼 세크의 속력으로 20m 퍼 세크의 속력으로 1000m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은 몇 초입니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가요. 세 번째 동주가 한번 풀어봐요. 동주가 20m 퍼 세크의 속력으로 1000m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을 물었다면 10m 퍼 세크의 속력으로 5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번째 준성이가 풀어봐요. 자, 준성이가 풀어보는데 네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기차가 20m 퍼 세크의 속력으로 뭐합니까? 달리고 있습니다. 기차가 20m 퍼 세크의 속력으로 달리는 경우 터널 길이가 얼마입니까? 하고 보면 600m. 기차가 20m 퍼 세크의 속력으로 달리는데 터널 길이가 600m라면 터널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입니까? 터널 통과 시 걸린 시간은 몇 초입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현성이가 한번 풀어봐요. 현성이가 쌤이 배에 타고 있어요. 이렇게 배에 타고 있습니다. 배에서 바다의 수심이 궁금해.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뭐 했어요? 초음파를 쏘았습니다. 자, 그러면 초음파를 쏘아줬더니 초음파가 갔다가 되돌아오겠죠. 그래서 초음파의 속력이 1500m 퍼 세크입니다. 이때 내가 바다 밑에 초음파를 쏘았더니 초음파가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야. 갔다가 돌아오는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는가 하면 4초였대요. 4초였습니다. 그러면 수심의 깊이는 몇 미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각자 번호에 들어가는 거 한번 풀어보고요. 친구들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우진이는 얼마 나와요? 20. 20? 그 다음 단위는? 속력의 단위니까 뭐겠어? 20? 단위. 뭐를 나눠줬어? 네. 뭐를 나눠줬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줬으니까 단위는 뭐가 된다? 20 미터 퍼 세크라고 해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성목이는 몇 초 나왔어요? 성목이는 50초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동주는 몇 미터 나왔어요? 응? 큰일 났네. 뭘 안 했어? 이거 분이야. 이거는 뭐야? 세크야, 세크. 이런 세크. 그럼 뭐 해야 돼? 단위통일. 자, 그럼 이제 가요. 10m per 세크는 초야, 초. 이런 초. 그럼 여기에다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그럼 시간은 분이니까 뭐로 바꿔야 돼? 초로 바꿔야 돼. 요것만 조심해 주면 돼. 그럼 얘는 얼마예요? 300초가 되겠죠. 맞죠? 이런 세크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얼마 나와요? 3000m. 뭐만 조심해 주면 돼요? 단위 환산. 자, 준성이는 몇 초 나왔어요? 30초. 30초 나오죠. 왜요? 속력하고 시간 해주면 되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현성이는 얼마 나왔어요? 3000m. 3000m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수심의 깊이는 뭐 묻는 거예요? 네. 수심의 깊이는 뭐 묻는 거야? 거리 묻는 거지. 네. 맞지? 거리 S는 VT죠. 네. 그럼 초음파의 속력 1500m per 세크 곱하기 갔다가 돌아오는데 4초야. 그럼 가면 2초죠. 2초. 그래서 수심은 얼마다? 3000m. 그래서 아주 잘 구해줬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풀어주면 돼요. 아하, 그러면 속력은요. 속력을 물으면 공식에다 그대로 넣으면 되고 시간을 물으면 시간하고 속력의 자리를 바꾸면 되고 거리를 물으면 뭐합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초음파는 갔다가 돌아오니까 반을 해서 곱해준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바로 푸세요. 여러분 교재에서 1번, 2번, 3번 나와 있는 거 바로 풀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풀어봐요. 그래서 다들 잘했어요. 한 시간은 3600초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쵸? 분에다가 초를 곱해주면 되니까 1분이 60초, 1시간이 60분에서 1시간은 3600초입니다.
그럼 이제 칠판 한번 봐요. 했는 내용 볼게요. 속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산하는 문제 풀어보라고 연습시켰으니까 됐고, 그럼 우리는 속력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속력의 단위를 알 수 있어요. 자, 속력의 단위는요 많이 있어요. 센티미터 퍼 세크도 있고, 미터 퍼 세크도 있고, 킬로미터 퍼 세크도 있어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센티미터 퍼 분도 있고요, 미터 퍼 분도 있고요, 킬로미터 퍼 분도 있어요.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분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아워가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아워는 주로 킬로미터 퍼 아워가 들어가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미터 퍼 세크하고 킬로미터 퍼 아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센티미터 퍼 세크도 있고요, 킬로미터 퍼 세크도 있고, 분도 있는데 속력의 단위로 3단원에서 주로 쓰는 거는 미터 퍼 세크와 그 다음 킬로미터 퍼 아워, 그 다음에 나온다면 센티미터 퍼 세크, 요 정도가 많이 나오니까 요 세 개가 대표적이야. 이런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아이 속력의 단위로 저런 걸 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에서 속력을 비교하래요. 여러분 문제 3번에 거 속력을 비교하시오 하고 나오면은 무엇을 해주면 돼요? 단위 통일. 단위 통일. 단위를 통일해서 비교하면 돼요. 주로 뭐로 통일하면 돼요? 미터 퍼 세크. 주로 미터 퍼 세크로 단위를 통일해서 속력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속력의 종류. 속력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중간 속력이 있어요. 중간 속력. 중간 속력이 있고 평균 속력이 있어요.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하고 중간 속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평균 속력은 보통 어떻게 구합니까? 하고 보면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평균 속력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3학년 버전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에서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에서 2분의 처음 속력까지 낮은 속력이에요. 자, 그럼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세요. 칠판 보시면서 이해만 해주시면 되니까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자, 그럼 뭐가 나오는가 하면 1초 간격이야. 1초 간격. 1초 간격입니다. 1초 간격으로 위치가 변하는데 여기서 출발을 해요. 자, 여기가 출발이에요. 출발을 해서 1초 동안 기억은 얼마 이동했는가 하면 20m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1초 동안 니은은 얼마 이동했습니까? 100m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디귿은 1초 동안 얼마 이동했습니까? 하고 나왔더니 140m 이동했어요. 자,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면 돼. 1초 간격으로. 그럼 이제 물어요. 중간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은요? 하고 물어요. 중간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은 뭐예요? 1초 간격이야. 그럼 얘는 1초 동안 20m 갔고, 얘는 1초 동안 80m 갔고, 얘는 1초 동안 40m 갔어. 중간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은요? 이동 거리가 제일 긴 거 찾아라. 이 말이에요. 니은. 끝났어요. 그럼 순간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의 속력은요? 얼마라고요? 바로 1초 동안 얼마 갔다? 1초 동안 80m 갔어. 80m. 그래서 얘는 80m per second. 순간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물어요. 뭐 구하라고요? 평균 속력 구하래요.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 구하라는 건 이거야. 1초에 20m를 갔든 1초에 80m를 갔든 1초에 40m를 갔든 신경 쓰지 말고 평균 속력은 뭐? 1초, 2초, 3초 전체에 걸린 시간 3초 분에 얼마 이동했다? 140m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평균 속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균 속력. 이렇게 구해주세요. 이 말인 거야. 그래서 뭐합니까? 1초 동안에 얼마나 이동했는지 그거는 고려하지 말고 전체 걸린 시간분에
전체 이동거리로 평균 속력을 구해주세요 하고 나와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요거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이제 명절 때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구간 단속 구간입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러면 A 여기서부터 구간 단속 구간입니다. 쭉 가다 보면 구간 단속 구간이 끝났습니다 하고 나와요. 그럼 이제 고속도로에서 구간 단속 구간이 있어요. 구간 단속을 합니다. 속력을 승용차가 얼마나 빨리 가는가 구간 단속을 하는데, 자 여기가 A야. 구간 단속 출발 지점이야. 근데 우리 집 승용차가 A를 통과하는 순간 속력이 얼마나? 30m/s야. 자 30m/s로 구간 단속 구간의 출발점에 도착했어.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쭉 신나게 달렸어요. 몇 초 동안? 20초 동안. 20초 동안 신나게 달릴 때 B 구간 단속 구간을 빠져나와요. 승용차가 얼마나 빠져나옵니까? 우리 승용차가 20m/s로 빠져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물어요. A, B 구간을 A에서 B 구간 단속 구간을 통과할 때 A, B 구간 평균 속력은 얼마입니까? A, B 구간 통과할 때 평균 속력은 얼마입니까? 하고 묻고요. 그 다음 A, B 구간의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속력은 몇 미터/s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물을 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된다? 우리 승용차가 구간 단속 카메라를 들어갈 때 30m/s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 구간을 신나게 20초 동안 달려서 20m/s로 빠져나왔을 때 평균 속력은요. 바로 이거예요. 평균 속력은 2분의 구간 단속 구간을 들어가는 순간의 속력 30m/s 더하기 나올 때 20m/s. 그래서 평균 속력은 얼마다? 25m/s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그럼 이 AB 구간의 거리는요. 바로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시간. 25m/s 곱하기 20초 동안 신나게 달렸으니까 AB 구간 단속 구간의 거리는 얼마였다? 500m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낼 때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까지는 뭐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요게 더 추가돼요. 중학교 때. 알겠죠? 요렇게 추가됩니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쉬는 시간 드리고요. 옆에 있는 문제하고 등속운동, 자유낙하운동 설명 들어갈게요. 10분 쉬세요. 두 번째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운동의 표현. 자, 운동을 이렇게 나타냈다면 운동의 표현이 나와. 운동의 표현. 자, 운동의 표현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이언스 카이, 비즈마르 빌딩 이것을 나타낼 때 여러분 집을 기준으로 해서 사이언스 카이를 나타낼 때 방향과 거리,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사이언스 카이를 나타낼 때 방향과 거리, 그리고 수지 구층을 기준으로 해서 사이언스 카이를 나타냈을 때 방향과 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르죠.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비즈마르 빌딩 9층에 앉아 있지만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방향과 거리는 뭐합니까?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운동의 표현에서 3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기준점, 방향,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물이라도 기준점에 따라서 방향과 거리가 달라지는 운동의 표현입니다 하고 나와요. 그럼 우리는 3학년 때 운동의 표현으로 무엇을 배웁니까? 그러면 시간 기록대와 다중성형 사진을 배워요. 자, 시간 기록계는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인데 한빛중학교와 같이 동화 출판사를 쓰는 학교는 시간 기록계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갑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설명 들으면서 이해만 하면 돼. 칠판 봐. 시간 기록계는 여기 장치야. 여기에서 점을 찍어. 점을 찍어주는 장치가 있는데 이 점이 1초에 30타점 찍는 아이가 있어. 1초에 점 30개 찍어. 다다다다다 점 30개 찍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넣어. 종이를 넣어서 이렇게 당겨요. 자, 그럼 이렇게 종이가 쭉 들어가요. 내가 종이를 이렇게 당기는 방향.
종이를 이렇게 당기면 얘가 1초 동안 다다다다닥 점 30개 찍어서 나와요. 그럼 이게 종이 테이프. 종이 테이프를 당기는 방향이 뭐다? 운동 방향이야. 운동 방향. 자, 그럼 내가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당긴다? 그럼 이렇게 시간 기록계가 있어. 얘가 1초에 30개 찍는데 내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쭉 당겨. 쭉 당기면 여기가 첫 번째 찍은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찍혀서 나와. 그럼 이렇게 두두두두둑 찍혀서 나옵니다. 그럼 내가 종이 테이프를 쭉 당기는 방향이 운동 방향. 운동 방향, 운동 방향인데 얘가 첫 번째 찍혔어. 그럼 뒤로 가는 게 뭐야? 아, 뒤로 갈수록 속력이 뭐 하는 거야? 내가 점점 당기는 속력이 빨라지는 거야. 아하, 내가 종이 테이프를 당기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무엇을 의미한다? 속력을 의미한다. 반대 방향이 속력을 의미해.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됩니까? 하고 물으면 요까지, 여기에서 요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하고 봤어요. 거리가 예를 들어서 30cm야. 30cm. 다다닥 당겨줬는데 30cm야. 그럼 이제 물어봐. 뭐를 묻는가? 시간은 얼마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은 얼마 걸렸습니까? 그럼 잘 봐요. 1초에 30타점 찍는다는 건 한 타점 찍는데 점 하나 찍는데 얼마 걸린다? 30분에 1초 걸린다. 그럼 얘가 출발점이야. 그럼 출발점의 시간이 아니야. 여기서부터 당겼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찍었어. 아하, 30분에 1초 걸린 아이 몇 개 찍었다? 5개 찍었습니다. 그럼 시간은 얼마 걸렸다? 6분의 1초 걸렸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속력은요? 6분의 1초 분에 얼마 이동했어요? 30cm 이동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원분수 풀어주면 되죠? 이렇게 가니까 얼마예요? 6, 3, 18에서 얼마 나온다? 180cm per second 나와주겠죠? 그쵸? 요게 속력이야. 요게 속력. 아하,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때 동아출판사의 친구들은 시간 기록계는 종이 테이프를 당겨주는 운동 방향과 뭐의 방향이 항상 속력의 방향이 뭐다? 반대다.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요게 한빛중학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됐죠? 그래서 시간 기록계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 요런 것도 나오는데 요게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인데 나와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버전으로 가요. 현재 버전으로 가면 다중성광 사진이야. 이제 오늘날 뭐합니까?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다중성광. 그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빛이 쫙 나오면서 촬영하는 거. 그럼 다중성광 사진은 어떻습니까? 사진이 찰칵찰칵 지켜나가는 운동 방향과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항상 같아요. 속력 방향이 같은 다중성광 사진이 오늘날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나오고 합니다. 사진을 0.1초 간격. 몇 초 간격? 0.1초 간격.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럼 칠판 보세요. 자, 여기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장난감 자동차가 있어요. 쌤이 미술을 못하니까 그냥 같은 장난감 자동차라고 봐요. 장난감 자동차가 있는데 0.1초 지나자 이 장난감 자동차가 여기가 있어. 0.1초. 그 다음 0.2초 지나자 장난감 자동차가 여기가 있어. 0.3초 지나자 장난감 자동차가 여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있어요. 그럼 장난감 자동차가 이렇게 이동하는 방향과 사진이 찰칵 찍히는 방향이 어떻다? 같아. 그럼 여기서 출발했어. 여기서 출발했어요. 자, 0.1초 지나니까 얼마 이동했는가 하면 20cm 지났어. 그 다음 0.2초 지나니까 40cm 지났어. 0.3초 지나니까 60cm 지났어요. 요게 첫 번째 촬영한 거예요. 0.1초 간격으로 장난감 자동차가 이렇게 이동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똑같이 합니다. 여기에 장난감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장난감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똑같이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어. 똑같이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더니 첫 번째 장난감 자동차가 여기 있어. 두 번째 장난감 자동차가 여기 있어. 세 번째 장난감 자동차가 여기 있어. 네 번째 장난감 자동차가 여기 있어.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장난감 자동차가 쭉 가고 있어. 이렇게.
요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그럼 운동 방향과 속력 방향이 똑같아요. 여기서 출발했어. 여기 출발했는데 0.1초 지나자 얼마 이동했다? 10cm. 0.2초 지나자 얼마 이동했다? 20cm. 0.3초 지나자 얼마 이동했다? 30cm. 0.4초 지나자 얼마 이동했다? 40cm 이동했어요. 요렇게 촬영이 됐어. 자, 요게 뭐다? A 경우, 요게 B 경우. 칠판 보세요. 다중성강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둘 다 0.1초야. 0.1초 간격으로 장난감 자동차의 사진을 빡빡빡 찍어갔는데 얘는 0.1초 동안 20cm, 40cm, 60cm 이동하네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봐요. 자, A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0에서 출발하죠. 0에서 출발해요. 그럼 여기가 시간이야. 시간이 0. 그 다음에 0.1초, 0.2초, 0.3초, 0.4초 이렇게 간다고 봐요. 그럼 시간이 0일 때는 거리가 0이었어. 근데 0.1초 지나자 20이야. 0.2초 지나자 40이야. 0.3초 지나자 60이야. 60. 0.4초 지나면 당연히 80 되겠죠? 그럼 B를 봐요. B를 봤더니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0이야. 0.1초 지나자 10이야. 0.2초 지나자 20이야. 0.3초 지나자 30이고 0.4초 지나자 40이야. 40. 자, 요렇게 되었을 때 무엇을 그린다? 그림을 그려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거리, 시간 그래프. 자, 거리,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A는 20, 40, 60, 80으로 가고 B는 10, 20, 30, 40 일정하게 증가해.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A는 20, 40, 60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면 B는 어떻게 그려져요? 10, 20, 30, 40으로 그려지니까 B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누가 더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간격이 넓을수록 기울기가 더 커요. 이해됐죠? 맞죠?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했는 간격이 넓을수록 거리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커요. 이해됐어요? 됐어요, 요거? 자, 그 다음 이제 뭘 구해보는가 하면 속력을 구해볼 거예요. 자, 칠판 봐요, 칠판. 자, A는요, 0.1초일 때 20cm야. 0.2초일 때 40cm야. 0.3초일 때 60cm야. 0.4초일 때 80cm야. 80cm. 그럼 이제 A의 속력을 구해봅니다. 요거, 0.1초. 0.1초일 때 얼마 같다? 20cm. 그럼 0.1초일 때 20cm 이동했어요. 얘는요, 요까지 가요? 그러면 0.1초, 0.2초. 아, 얘는 0.2초 동안 40cm 갔죠? 그럼 얘는 1초, 2초, 3초. 그럼 요까지 가는 거는 0.3초 동안. 몇 초 동안? 0.3초 동안 60cm 이동했는 거 맞아요? 맞죠? 요렇게 되죠? 자, 그럼 요거는 하면 얼마 나와요? 200cm/s가 나와요. 200cm/s니까 2m/s예요. 얘도 200이니까 2m/s예요. 얘도 200이니까 2m/s. 아, 속력이 뭐로 일정해요? A는 속력이 2m/s로 일정해. 맞지?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B는 가요. B는 봐요. 여기에서 0.1초일 때 얼마야? 10cm야. 0.1초일 때 10cm야. 그럼 요거는 한 칸, 두 칸 갔으니까 0.2초일 때 20cm야. 한 칸, 두 칸, 세 칸 갔으니까 얘는 0.3초일 때 30cm야. 그 다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갔으니까 얘는 0.4초일 때 40cm야. 그럼 얘는 100cm 나오니까 얼마야? 1m/s. 얘 100cm 나오니까 1m/s. 100cm 나오니까 1m/s. 100cm 나오니까 1m/s. 얘는 뭐로 일정해, 속력이? 1m/s. 얘는 뭐로 일정해? 2m/s. 속력이 일정한 거 눈으로 보이죠? 자, 그럼 이제 나와요.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해 20, 40, 60, 80으로 증가하고 10, 20, 30, 40으로 증가하자 거리 시간 그래프는 간격이 넓은 A가 B보다 기울기가 더 커요. 기울기가 더 커요. 그리고 요거를 뭐로 나타내요? 속력 시간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로 그리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큰 A는 2m/s로 속력이 일정해요. 얼마로? 2m/s로. 그리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작은 B는 얼마로 일정해요? 1m/s로 일정해요. 맞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요렇게 타점 간격이 일정해요. 타점 간격이 일정하다? 뭐가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하다. 그쵸? 타점
타점 간격이 일정하다. 뭐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타점 간격이 넓을수록 속력이 좁은 아이보다 더 빠르다. 이해됐어요? 됐죠? 자, 나옵니다. 다시 갑니다. 타점 간격이 넓을수록 마다 속력이 좁은 아이보다 더 빨라요. 그리고 타점 간격이 일정하게 가는 아이들은 전부 다 무슨 운동한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나온다? 일정 시간 간격으로 다중성능 사진을 찍어요. 일정 시간 동안 타점 간격이 뭐예요? 일정해요. 타점 간격이 일정하면 무슨 운동을 한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속력이 일정해요. 같을 등자. 너하고 나하고 등수가 같네. 우리 둘 다 공동 1등이네. 등수가 같아.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니까 뭐라고요? 등속운동. 아, 선생님.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 등속이구나. 같을 등자. 너랑 나랑 등수가 같아 1등으로 하는 것도 속력이 너랑 나랑 같아 등속운동이야. 아하. 타점 간격이 일정하면 속력이 일정한 등속운동을 해요. 속력이 일정한 등속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일정 시간 동안에 타점 간격이 넓을수록 타점 간격이 넓을수록 이거야. 타점 간격이 넓을수록 속력이 뭐하다? 속력이 빠릅니다. 맞죠? A가 B보다 속력이 빠릅니다. 그쵸? 타점 간격이 넓을수록 속력이 빠른 거 맞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 이제 가요. 타점 간격이 넓을수록 일정한 시간 동안 타점 간격이 넓을수록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예요? 타점 간격이 넓을수록 거리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하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예요? 크다. 기울기가 큽니다. 이해됐어요? 요거 설명하는 거야. 그럼 문제 풀 때 나오겠어? 이게 국어적 표현이야. 자, 다시 갑니다. 보세요. 똑같은 시간이야. 똑같은 시간에 타점 간격이 일정해. 그럼 무슨 운동한다? 등속운동이야. 등속운동.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했을 때 타점 간격이 넓을수록 좁은 아이보다 속력이 뭐하다? 빠릅니다. 됐죠? 그리고 타점 간격이 넓을수록 거리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예요? 커요. 이까지 이해되겠어요? 요 세 개? 됐어요? 그럼 말뜻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들어갑니다. 요거 들어가요. 뭡니까? 요거 거리 시간 그래프. 거리 시간 그래프에 무엇은요? 기울기.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의 거리 시간 그래프의 무엇은? 기울기는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X축분의 Y축이야. 시간분의 거리야. 그럼 시간분의 거리니까 무엇을 의미한다? 거리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뭘 의미해요? 속력을 의미합니다. 속력을 의미. 자, 그러면 속력 시간 그래프는, 자, 여기 봐요. 속력 시간 그래프에 무엇은요? 밑넓이. 바로 사각형 넓이. 이 속력 시간 그래프의 밑넓이야. 사각형 넓이. A의 사각형 넓이, B의 사각형 넓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밑넓이는 바로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밑넓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우리 아까 했는데 얘는 뭘 의미해? 속력 곱하기 시간은 바로 거리를 의미합니다. 아하, A가 B보다 이동거리가 커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크니까 속력이 빨라요. 그럼 이런 그래프 두 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그래프 두 개가 등속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인 등속운동 뭐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데 얘가 0.4초야. 0.4초일 때 A는 얼마입니까? 80이래. 그러면 0.4초일 때 B는 얼마입니까? 40이래. 자,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0.4초래.
0.4초인데 A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2m/s. 0.4초인데 B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1m/s. 아하, 그래프의 기울기가 클수록 속력이 빠르고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속력이 느린데 일정 시간 동안 타점 간격이 일정하면 속력이 일정한 운동, 등속 운동을 합니다. 등속 운동은 뭐가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해요. 등속 운동은 뭐가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합니다. 그럼 이렇게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하는 경우 우리 일상생활에서 등속 운동이 뭐예요? 지하철 타러 갈 때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 카트 콩고 갈 때 이용하는 무빙워커. 그럼 우리 공항에서 짐 찾을 때 컨베이어 벨트. 그 다음 놀이동산에서 타는 모노레일. 그 다음 스키장 좋아하시면 스키 타러 올라갈 때 타는 리프트. 이런 아이들이 등속 운동이에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101쪽에 아까 3번까지 풀으라고 했죠? 4번, 5번, 6번 마무리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확인하고 다음 설명 들어갈게요. 어? 갖다 놔. 준성이 벌써 다 풀었어? 역시 수학 좋아하는구나. 물리 잘하네. 준주도 벌써 다 풀었어? 아, 풀고 있어? 연지는 다 풀었죠? 역시. 우리 동주도 다 풀었어? 거의 다 풀었어. 오, 동주 잘하고 있네. 성욱이 어때? 다 풀었어요? 잘했네. 그럼 우리 우진이 어때? 다 풀었어? 다 풀고 마지막 풀고 있어?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등속운동 그래프 찾으려면 요거 두 개 찾아야 돼요. 거리, 시간 그래프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 속력, 시간 그래프는 시간축의 나란한 모양 찾아주는 거. 요게 등속운동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등속운동은 거리가 일정하게 뭐예요? 증가하고 속력은 일정한 운동이에요. 거리가 증가하고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알겠죠?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101쪽에 1번. 자, 지수는 뭐 하고 있어요? 달리고 있는데 같은 시간, 보기 싫고 같은 시간. 같은 시간 동안에 지수의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은 순간 속력이죠. 속력이 가장 빠르려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가장 길면 되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그 다음 2번. 속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빠르기를 나타내요. 빠르기니까 방향 아니에요. X. 그 다음 속력의 단위는 미터/s 사용하면 돼요. 맞아요. O. 그 다음 1시간은 3600초야. 그리고 3600m니까 1m를 1초에 달리는 거하고 어떻다? 같아요. O. 그래서 XO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1초에 25m 가는 버스는 25m/s라고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 다음 B는요. 1분에 120m니까 1분을 초로 바꿔 60초분에 120m니까 2m/s야. 2m/s. 자, 그 다음 C는요. 2시간 동안 72km를 가요. 2시간 동안 72km. 그럼 얘는 약분하면 1시간 동안 36km를 가니까 36,000m 나누기 3,600에서 10m/s. 10m/s. 그럼 25m/s, 2m/s, 10m/s. m/s로 단위 통일하고 속력이 가장 빠른 것은 A. 그 다음에 C. 그 다음 B. 그래서 마지막 속력을 비교하면 A, C, B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성광 사진인데 A에서 B 구간. 자, 그럼 보세요. A에서 B 구간까지 갔는데 몇 cm래요? 100cm예요.
100cm 거리는. 그럼 이제 간격으로 가요. 0은 빵초야. 그럼 20일 때 1초, 40일 때 2초, 60일 때 3초, 80일 때 4초, 100일 때 5초겠죠. 그럼 그대로 해줘. 5초 동안에 얼마 이동했다? 100cm 이동했습니다. 그럼 5초 동안에 몇 미터 이동했다? 1m. 그래서 답은 0.2m/s가 답이 됩니다. 0.2m/s. 자, 그 다음 이제 속력 시간 그래프하고 거리 시간 그래프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거리 시간 그래프에 뭐가?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했어. 그러면 그대로 가요. 5초 동안에 20m 이동했대. 그럼 5초 동안에 20m 이동했으니까 답은 얼마? 4m/s. 그럼 속력 시간 그래프의 넓이가 거리래. 그러면 4m/s로 몇 초 동안 이동했다? 5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20m. 그 다음에 등속 운동은 모노레일, 컨베이어 벨트, 에스컬레이터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자유 낙하 운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림 하나 설명합니다. 보세요. 요게 속력이야. 속력 미터/s예요. 그 다음 얘가 시간이에요. 시간 세크예요.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이렇게 그려졌어.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까지가 몇 초인가는 4초래. 4초이면서 얼마의 속력인가 하면 20m/s. 20m/s A 구간. 그 다음 여기가 뭔가 하면 10초래. 10초면서 B 구간이래. 그리고 여기가 12초래. 그러면서 C 구간이래.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요. 봐요.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속력이 일정한 구간은 어디입니까? 일정한 구간. 그 다음 세 번째, 속력이 감소하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구간은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물어요. 1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12초 동안에 평균 속력은 얼마입니까? 평균 속력은 몇 미터/s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얘는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칠판만 봐요. 칠판만 보세요.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 이거야. 그림 한번 볼게요. 아, 속력이 증가하는 거. 아,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A 구간. 끝났어요. 그 다음 속력이 일정한 구간. 아, 속력이 일정한 구간. 일정한 구간은 뭐예요? B. 끝났어요. 그 다음 속력이 감소하는 구간은요? C.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해요.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의 이동 거리는 얼마입니까?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의 이동 거리는 몇 미터니? 하고 물어? 그럼 여러분이 삼각형 넓이 구해줘야 돼요. 삼각형 넓이. 아하, 밑넓이인데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의 이동 거리는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요. 그래프 밑넓이니까. 그래서 삼각형 넓이니까 얼마다? 40m 구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속력이 일정한 구간 어려운 거 없죠? B야. 그럼 속력이 일정한 구간의 이동 거리는? 속력이 일정한 구간의 이동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물어요? 그럼 얘는 뭐 구하라고요? 사각형 넓이. 그럼 이때 조심해요. 10 곱하기 20 하면 절대 안 돼요. 얼마 이동했다? 6. 6이에요. 6 곱하기 20 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다? 120m입니다. 됐죠? 됐어요. 요거 조심해요. 그 다음 속력이 감소하는 구간은 C죠? 속력이 감소하는 구간이 C예요. 그럼 이 감소하는 구간의 이동 거리는 뭐예요? 자, 이동 거리를 물으면 뭐 구하라고요? 삼각형 넓이. 노란색 삼각형 넓이 구해야 돼. 그럼 얘는 밑면이 얼마다? 2라는 거 꼭 기억해요. 그래서 속력이 감소하는 구간에 이동한 거리는 20m예요. 20m. 그럼 1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죠? 다 더해서 얼마 나옵니까? 180m.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뭐 구해도 돼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셔도 돼요. 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요. 전체 이동거리 180m. 나누기 전체 걸린 시간 12초.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로 보여줍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쌤이 칠판 지울 동안 똑같은 문제 나와.
나와요. 107쪽에 유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칠판 지울지만 107쪽에 유제 4번 풀어보세요. 요거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 속력이 일정한 구간, 속력이 감소하는 구간에 대한 문제. 그래프 볼 수 있어야 돼서. 자, 그럼 107쪽에 4번. A에서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증가해요. 아니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요. 이거는 거리 아니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요. 속력으로 고쳐요. A에서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요. B에서 평균 속력. 등속이야. 이런 C8 그냥 적어줘요. C8m/s예요. 그래서 답은 디귿 2번만 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자유낙하운동 갑니다. 칠판 봐주세요. 자유낙하운동은 조건이 있어요. 자, 3학년 때 나오는 자유낙하운동은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공기저항이 없다면.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똑같은 종이 두 장이 있어. 한번 봐봐. 여기 보세요. 똑같은 종이 두 장이 있습니다. 그럼 쌤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나와요. 그럼 거의 뭐 해요? 동시에 도달하죠. 바닥에. 맞죠? 자, 동시에 도달합니다. 공기를 받는 면적이 비슷하면 같은 높이에서 두 물체를 놓으면 어떻게 도달한다? 동시에 도달해요. 그럼 내가 얘를 접어요. 보세요. 얘를 접습니다. 접으면 어떻습니까? 공기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좁아지죠. 그럼 면적이 넓은 아이하고 좁은 아이야? 그래서 공기 중에서 떨어뜨려요. 그럼 누가 먼저 떨어져요? 공기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좁은 아이가 먼저 떨어지죠. 그럼 무엇을 받는다? 우리 눈에 보지 않지만 물체가 공기저항을 많이 받는 아이가 늦게 떨어진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됐죠? 자, 다시 봐요. 한번 보세요.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면적이 비슷해요. 면적이 똑같은 A4용지 두 장이에요. 그럼 같은 높이에서 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떨어집니까? 하고 물어요.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놓으면 거의 동시에 떨어져요. 맞죠? 거의 동시에 떨어지는데 얘는 그냥 두고 얘를 쌤이 이렇게 접었어요. 얘를 이렇게 접자. 어떻게 돼요? 훨씬 공기저항을 받게 받는 아이가 먼저 떨어집니다. 공기저항을 적게 받을수록 먼저 떨어져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옵니다. 자유낙하운동은 공기저항이 없다는 거야. 공기저항이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보십시오. 공기 중에서 실험하는 거. 어디서 실험하는 거? 진공중. 자, 칠판 보시면 돼요. 이제 공기중하고 진공중인데 쇠구슬하고 깃털을 가지고 와. 자,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쇠구슬이 무거울까? 깃털이 무거울까? 쇠구슬이 무겁다는 거 바보 아니면 다 알겠죠? 아가야들도 알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내가 쇠구슬하고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려요. 동시에 떨어뜨려 딱 놓으면요. 공기 저항을 적게 받는 쇠구슬이 먼저 도달해요.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깃털이 쇠구슬이 이미 도달했는데 얘는 아직 도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자,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얘는 먼저 도달해요. 그럼 공기 중에서 실험을 하면 쇠구슬이 뭐 합니까? 먼저 도달합니다. 왜 쇠구슬이 먼저 도달합니까? 깃털이 공기 저항을 뭐해서 많이 받아서 나중에 도달했어요. 나중에. 맞죠? 근데 둘 다 어떻게 떨어져요? 아래로 떨어지죠? 둘 다 아래로 떨어지니까 속력은 뭐 해지고 있어요? 아래로 떨어지니까 속력은 뭐 해지고 있다? 증가하고 있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칠판 봐요. 칠판. 동주도 칠판 봐주고요. 속력 시간 그래프야. 속력 시간 그래프인데 공기 중에서 실험을 해. 공기 중에서 실험을 하면 쇠구슬이 휙 하고 떨어졌어. 근데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이야. 그럼 이해됐지? 맞지? 자, 똑같이 속력은 증가해요. 근데 쇠구슬이 더 빨리 떨어져서 공기 저항을 적게 받아서 속력이 더 빠르고 깃털이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서 속력이 느린 거. 근데 둘 다 속력은 뭐예요? 증가해요. 아래로 떨어지니까. 맞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진공중에서 실험을 해요. 진공중에서 실험하면 쇠구슬이 이렇게 있고 깃털이 이렇게 있어요. 동그란 칠판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동시에 놓으면 쇠구슬하고 깃털이 어떻게 떨어져요? 진공중에서 실험을 했더니 동시에 떨어진다는 게 실험 결과가 나왔어. 동시에. 자,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동시에 도달합니다. 진공중에서 했더니 어떻게 도달해요? 동시에 도달해요. 도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쇠구슬과 깃털의 질량이 달라. 질량이 다른데 진공중에서 실험을 했더니 동시에 도달했어.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은 질량에 관계 있다 없다? 질량에 관계 없어요. 알겠죠? 동시에 도달했다는 건 자유낙하 운동은 질량에 관계 있다 없다? 질량에 관계 없다. 그럼 이제 갑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코끼리하고 닭하고 세 명이서 우리 9층에서 뛰어내렸어. 자유낙하 운동을 했어. 그럼 코끼리, 여러분, 나, 닭은 어떻게 도착한다? 다 뒤지겠죠. 아니 뒤지는 게 아니고 1층에 동시에 도달해요. 됐죠? 됐죠? 자유낙하 운동 진공에서 하니까 전부 다 동시에 도달해요. 동시에. 됐죠? 동시에 도달합니다. 뭐 코끼리처럼 아가 뚱뚱하든 여러분과 나처럼 보통이든 닭처럼 몸매가 날씬하든 우리 세 명은 어떻게 도달한다? 자유낙하 운동하면 동시에 도달합니다. 왜요? 질량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이제 가요. 잘 봐요.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진공중에서 실험하는 거랑 똑같아요. 진공중. 그래서 모두 동시에 도달합니다. 모두 동시에 도달해요. 뭐에 관계없이? 질량에 관계없이.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도달하니까 뭐가 같다? 속력 변화. 속력 변화가 1대1로 뭐합니까? 같습니다. 속력 변화가 1대1로 같아요.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도달하니까. 자,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은 어떻습니까? 자유낙하 운동은 질량에 관계없이 모두 동시에 도달합니다. 그럼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니까 속력이 뭐예요?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죠.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에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 뭐다? 자유낙하 운동이야. 그럼 이게 공기 중이었어.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진공중. 내가 진공중에서 실험을 했더니 속력과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쇠구슬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져요. 쇠구슬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져요. 질량에 관계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질량에 관계없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모든 물체는 동시에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공기 중에서는 진공 중에서는 공통으로 작용하는 게 뭐야? 공통. 공기 중에 있든 진공 중에 있든 지표면에 있는 모든 물체는 누가 작용해요? 지구 중심에서 당기는 힘. 지구 중심에서 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지구 중심에서 당기는 힘 뭐가 작용한다? 중력. 중력이 작용해요. 자, 자유낙하 운동이든 공기 중에서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니까 뭐가 작용합니까?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이 작용해요. 그럼 중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배웠어요. 지구 중심에서 지표면에 있는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게 중력이야. 그럼 이 중력은요, 우리가 알아냈네요. 얼마의 속력으로 당깁니까? 중력은요, 9.8.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무엇이 돼요? 1초, 4초마다, 4초 또는 1초마다 9.8m/s씩 뭐가 증가한다? 속력이 증가한다. 속력이 증가. 매 초마다 속력이 9.8m/s씩 증가해요. 질량과 관계없어. 그럼 1초이면 9.8m/s, 2초이면 19.8
19.6m/s, 3초이면 29.4m/s로 1초마다 9.8m/s씩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럼 요 공기 중에서 진공 중에서 떨어뜨렸을 때 속력 m/s예요. 시간 세크예요. 자, 1초일 때 속력이 얼마라고요? 1 곱하기 9.8이니까 9.8m/s야. 그럼 2초일 때 얼마라고? 2 곱하기 9.8이니까 19.6이야. 3초일 때 얼마라고요? 3 곱하기 9.8이니까 29.4예요. 그 다음에 4초일 때 얼마예요? 39.2. 5초일 때 얼마예요? 49. 그럼 요렇게 속력이 뭐합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해요. 이게 바로 뭐다? 자유낙하.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요. 그럼 이제 속력 시간 그래프의 삼각형 넓이가 뭐가 되겠어? 이동거리가 돼요. 이동거리. 그리고 이 속력을 한 번 더 시간으로 나눠. 그럼 봐요. 1초분의 9.8m/s는 얼마입니까? 9.8m/s 제곱. 2초분의 19.6m/s는 9.8m/s 제곱. 3초분의 29.4, 4초분의 39.2. 자, 그럼 속력을 나타내는 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매 초마다 증가해요. 그래서 여기서 잘 봐요. 1초. 자, 그럼 이제 속력을 구해요. 자유낙하에서 속력을 구하면 1초일 때는 어떻습니까? 매 초마다 9.8씩 증가해요. 이 말은 9.8m/s 제곱 중력 가속도 곱하기 1초야. 1초. 1초니까 세크 사라져. 그러니까 9.8m/s가 나와. 아, 1초에 9.8m/s구나. 그럼 2초일 때 세컨드를 왜 제곱하는 거예요? 저에서? 어? 이게 중력 가속도니까. 중력 가속도. 지구 중심에서 당기는 속력. 에다가 세컨드에다가 제곱을 해야 돼.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는 속력을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누어 준 게 가속도니까. 가속도는. 자, 그래서 2초일 때는 9.8m/s 제곱 곱하기 2초야. 그럼 세크 사라지니까 19.6m/s예요. 그 다음 3초일 때. 이거를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봐요. 9.8m/s 제곱 곱하기 3초예요. 그럼 얘는 29.4m/s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다시 뭘 합니까? 이 속력을 시간으로 나누는 거야. 속력을 시간으로 나눠요. 속력을 시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잘 봐요. 9.8m/s를 시간으로 나눠. 그럼 세크 번분수 올라가니까 9.8m/s 제곱이 나와요. 맞죠? 자, 그 다음 얘 다시 갑니다. 19.6m/s를 2세크로 나눠요. 그러면 나누어지면서 9.8m/s 제곱이 나와요. 그 다음 여기로 다시 나누어져요. 29.4m/s를 3초로 나누어주면 9.8m/s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이 뭐라고요? 결국 얘가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그럼 여기서 잘 봐. 속력은 9.8씩 증가하는데 가속도는 뭐예요? 다시 속력을 시간으로 하는 가속도가 일정해요. 9.8로 일정합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이 등가속도 운동이 얼마로 일정해요? 9.8m/s. 등가속도, 가속도 G가 9.8m/s 제곱으로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가속도가 항상 일정해요.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 값이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9.8 써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값이 항상 일정해서 우리는 이것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해요. 상수라고 하면서 그냥 9.8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에서 나와주는 거야. 됐지?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가요. 중요한 거 하러 갈게요. 칠판 한번 봐요.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 시켜요. 자, 칠판 봐주세요. 이해만 하면 돼요.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 시키는데 내가 여기에 질량이 2kg인 A, 질량이 3kg인 B, 질량이 5kg인 C. 자, A, B, C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연학화시켜요. 동시에 자연학화시키면 어떻게 도달하겠어요? 자연학화시켰으니까 어떻게 도달하겠어요? 똑같이. 그렇지. 자연학과라는 건 진공하고 똑같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모든 물체는 어떻게 도달하겠어? 동시에 도달하겠죠? 자, 질량이 2kg 나가든 3kg 나가든 5kg 나가든 2kg이든 3kg이든 5kg이든 어떻게 도달한다? 동시에 도달합니다. 자유낙하라는 말은 뭐에서 실험하는 거하고 똑같다? 진공에서 실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됐죠? 그러면 쌤이 이렇게 물었어요. 속력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A 대 B 대 C의 속력 변화는 어때요? 동시에 도달해요. 그럼 속력 변화는 어떨까? 1대 1대 2대 똑같은 거예요. 동시에 도달하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물었어.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A 대 B 대 C의 중력의 크기는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있어요. 중력의 크기가 바로 뭘 묻는다? 물체의 무게를 묻는다. 물체의 무게. 아, 물체의 무게는 우리 초등 때부터 배웠어요. 9.8 곱하기 질량이에요. 맞죠? 물체의 무게.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이야? 그럼 잘 봐. 9.8 곱하기 2, 9.8 곱하기 3, 9.8 곱하기 5니까 9.8 약분하면 뭐예요? 중력의 크기는 질량의 크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거.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 그냥 질량의 비례식을 적어주면 돼요.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합니까? 질량에 비례합니다 하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자연학과 운동은 진공 속에서 실험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속력 변화가 모두 동시에 도달해. 하지만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고 질량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103쪽 봐주세요. 103쪽 여러분이 보시면 7번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의 OX입니다. 같이 마무리할게요.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다. 자, 보기 줄까요? 같은 시간 동안에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등속 운동이야. 아까 해서 타점 간격이 일정해야 돼요. 등속 운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1번은 등속 운동으로 고쳐주시고 X.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 중력이죠, 중력. 중력이 작용해요. 공기 중이든 진공 중이든 중력. O.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해요. O. 속력 일정하게 증가해요. 진공 상태에서는 골프공이든 탁구공이든 코끼리든 개미든 동시에 도달해요. 동시에 도달. 그래서 먼저 도달하는 거 없습니다. X. 자, 그 다음 8번. 중력을 받아서 높은 곳에 있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네요.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그럼 2초일 때 속력은요. 1초일 때 9.8이야. 그럼 2초일 때는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럼 9.8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속력은 얼마다? 그렇지. 19.6.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공식 알려줍니다. 자유낙하 운동. 적어놔요 그냥. 자유낙하 운동에 뭐 구하라고요? 속력 구하세요 하고 나오면 속력 구하세요 하고 나오면 9.8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시간. 이때 시간은 뭐다? 세크. 됐죠? 9.8 곱하기 시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9번 나왔네요.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딱 적어줘. 질량에 비례. 자,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 뭐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니까 그대로 적어요. 2대 5대 10. 끝. 그 다음 속력 변화는 어떻다? 동시에 도달하니까 1대 1대 1. 끝. 자, 그 다음에 10번. 가는요. 쇠구슬하고 깃털하고 동시에 떨어지니까 뭐야? 진공주. 나는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니까 공기주. 그 다음 나에서 누가 먼저 떨어져요? 쇠구슬. 그 다음 3번 가에서 쇠구슬과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다르겠죠.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로 질량에 비례하니까 달라. 다르고 속력 변화는 어떻다? 같다. 동시에 도달하니까. 그럼 깃털이 받는 중력은 공기 중이든 진공 중이든 깃털의 중력의 크기는 항상 같죠? 그래서 가와 나에서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 시험 보실 때 뭐합니까? 실수하지 말고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